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내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 세상이 온통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던 그 암흑 같은 시절. 나를 품어준 사람은 오직 할머니뿐이었다. 할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항상 말씀하셨다. 민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어떻게든 키워줄게. 할머니는 시장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나를 애지중지 키우셨다. 비록 남들처럼 풍족하게 가지지는 못했어도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나는 구김살 없이 밝고 순진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한 명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바로 하나뿐인 외삼촌이었다. 외삼촌은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항상 내 어깨를 툭툭 치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우리 조카 민우, 삼촌이 있지. 삼촌이 우리 민우 대학도 보내주고 장가도 미천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형님이랑 누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민우를 모른 척 하겠냐. 외삼촌의 그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내게 거대한 울타리 같았다. 나는 외삼촌을 친부모처럼 믿고 따랐다. 삼촌이 하는 말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무조건 신뢰했다. 삼촌은 늘 바쁘게 사업을 하러 돌아다니면서도 명절 때마다 나를 위해 맛있는 고기를 사오고 할머니의 약값을 챙겨주던 고마운 분이었으니까 세월이 흘러 내가 20살이 되던 해 겨울,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 것 같았던 할머니마저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넋을 잃고 펑펑 울고 있는 내 곁으로 외삼촌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민우야, 이제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이다. 삼촌이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할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드렸으니 너도 이제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삼촌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삼촌의 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몇 달 뒤 삼촌은 내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민우야,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이랑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거든? 근데 네가 아직 어려서 세금 문제나 관리하기가 복잡해. 삼촌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여기 인감증명서랑 도장 좀 줘볼래? 삼촌 믿지?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가진 모든 서류와 도장을 외삼촌에게 넘겨주었다. 삼촌은 내 손을 잡으며 든든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줄만 알았다. 삼촌은 여전히 나를 챙겼고 나도 삼촌을 의지하며 대학교 학업에 열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취방 보증금 문제로 급하게 서류를 뗄 일이 있어 동사무소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뜬 글자를 본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이 남겨두신 나와 할머니의 유일한 생계 미천이자 유산이었던 그 넓은 땅들이 전부 외삼촌의 개인 회사 명의로 넘어간 것도 모자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받고 매각된 상태였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할머니의 옛집마저도 거액의 담보대출이 잡혀있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머리가 띵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삼촌이 나한테 왜. 삼촌이 그럴 뿐이 아니야. 분명 무슨 오해가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며 숨이 가빠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문득 삼촌이 자주 가는 단골 일식집 방 번호가 떠올랐다. 오늘 삼촌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확인해야 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잔인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일식집으로 향했다. 고급스러운 일식집 복도는 고요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삼촌이 예약했을 법한 난초방 앞에 서자 안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외삼촌의 호탕한 목소리였다.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 외삼촌은 다른 양복 차림의 남성과 고급 사케를 주고받으며 거만하게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다. 하하하, 김 사장,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신규 부지 매입은 문제없이 진행될 걸세. 아니, 이 회장님, 그런데 그 땅 말입니다. 원래 돌아가신 누님 부부랑 노모분 재산 아니었습니까? 조카 녀석이 나중에 알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질문에 외삼촌은 잔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코웃음을 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탐욕스러운 표정이었다. 골치 아프긴 뭐가 골치 아파. 그 순진에 빠진 멍청한 조카 녀석이 뭘 알겠나. 부모 잃고 빌빌대던 거 내가 푼돈 몇 푼 쥐어주면서 밥 사주고 돌봐주니까 나를 아주 친부모처럼 떠받들더라고. 꿀먹은 벙어리마저 속여 넘기기 딱 좋은 놈이지. 인감이고 도장이고 지 손으로 다 바치면서 고맙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던 놈이야. 삼촌 믿는답시고 주는 대로 다 사인하더군. 멍청한 놈이 지 복을 지 발로 찬 거지. 안 그래? 법적으로는 이미 다 내 명의로 깨끗하게 정리 끝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내 밑에서 고마워하면서 살다가 가겠지. 하하하.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번쩍이더니 이내 차가운 분노가 내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얼굴, 우리 조카 최고라며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손길, 부모님과 할머니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위선적인 모습이 전부 나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잔혹한 연극이었다니.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지독한 배신감에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슬픔은 순식간에 메마르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증오가 돋아났다. 착하고 순진하게만 살았던 내 과거의 모습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주먹을 터질 듯이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외삼촌, 당신이 감히 나와 내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의 인생을 짓밟아?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문고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눈이 마주친 순간 외삼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에게 남은 세상은 온통 차갑고 어두운 겨울 같았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릴 때 구원자처럼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외삼촌이었다. 외삼촌은 장례식장에서 내 어깨를 꽉 안아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이 삼촌이 네 부모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정해서 나는 외삼촌이 정말 하늘에서 보낸 천사인 줄만 알았다. 순진했던 나는 외삼촌의 눈빛 뒤에 숨겨진 거대한 탐욕을 전혀 보지 못했다. 할머니 역시 외삼촌을 철석같이 믿으셨고 우리는 외삼촌이 차려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외삼촌은 매달 우리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며 생색을 냈고 나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삼촌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군말 없이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분명 아버지가 남겨주신 커다란 상가 건물과 상당한 액수의 생명보험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집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파지를 주우러 다니셨고 나 역시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삼촌에게 줄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예고 없이 삼촌의 사무실을 찾았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외삼촌의 목소리에 나는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걱정 마. 그 미련한 늙은이랑 애송이 놈은 내가 주는 푼돈에 감동해서 아무것도 몰라. 형님이 남긴 강남 건물 명의 변경은 이미 끝났고 보험금도 내 차명 계좌로 다 돌려놨으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처리했지.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이 나를 덮쳤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나를 위하는 척 슬픈 표정을 짓던 외삼촌의 얼굴, 우리를 돕는다며 생색내던 그 모든 가식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삼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조카의 피를 빨아먹는 추악한 괴물일 뿐이었다.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숨을 죽였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복수를 다짐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의 가면을 쓰기로 했다. 외삼촌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 위선적인 얼굴을 세상에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외삼촌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을 찾아왔다. 두꺼운 서류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으며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민우야, 삼촌이 네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투자처를 알아놨단다. 여기에 네 인감도장을 찍고 서명만 하면 돼. 삼촌 믿지? 삼촌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이 내 목을 겨누는 것만 같았다. 서류 맨 윗장에는 상속재산 포기 및 양도 동의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천천히 펜을 들어 올리자 외삼촌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삼촌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는 펜촉을 종이 위에 꾹 눌렀다. 그리고 삼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나지막하게 내뱉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외삼촌이었다. 삼촌은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우야, 이제 이 삼촌이 네 아버지고 어머니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따뜻한 한마디에 나는 삼촌을 온전히 믿었다.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까지 떠난 내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 삼촌의 다정한 미소 뒤에 어떤 추악한 욕심이 숨어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나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내 모든 것을 맡겼다. 삼촌은 늘 바쁘게 움직였고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집안의 재산과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삼촌이 고마울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삼촌은 어느 순간부터 내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가끔 만날 때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통장과 집 명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볼 때마다 삼촌은 항상 짜증 섞인 목소리로 민우야, 삼촌이 다 알아서 잘 굴리고 있으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 삼촌이 너 사기라도 칠 사람으로 보이냐? 라며 화를 내곤 했다. 삼촌의 그 당당한 태도에 나는 내가 삼촌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 삼촌이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의심을 누르고 또 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급하게 서류를 두고 갔다며 내게 전화를 걸어 삼촌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파란색 서류 봉투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삼촌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란색 봉투를 꺼내려던 순간 내 시선이 그 아래 깔려있는 낡은 노트와 낯익은 서류 뭉치에 머물렀다. 그것은 할머니의 친필 유서와 함께 보관되어 있어야 할 우리 집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매수인 이름이 내가 아닌 삼촌이 새로 설립한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내 서명이 찍힌 위임장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거세게 때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삼촌이 그동안 나에게 했던 다정한 말들이 전부 거짓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볼 때마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부터 할머니의 유산까지 이미 모든 돈이 삼촌의 개인 계좌와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있었다. 민우야, 널 위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하던 삼촌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소름이 돋았다. 순진하게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이내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내 전 재산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돌아가신 할머니와 나를 철저하게 기만한 외삼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내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선명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증거들이 있으면 삼촌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거칠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외삼촌과 눈이 마주쳤다. 삼촌의 눈빛은 평소에 다정한 삼촌이 아니었다. 내 손에 들린 서류와 휴대폰을 번갈아 보던 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삼촌은 문을 뒤로 잠그며 천천히 내게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가 있었다. 삼촌이 방을 나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다. 삼촌이 흘리고 간 서류 봉투의 모서리가 내 시선 끝에 걸려 왜 이리도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삼촌은 벌써부터 나를 위하는 척하며 무언가를 서두르고 있었다. 민우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 삼촌이 미리 정리해두는 거야. 네가 뭘 알겠니? 삼촌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온기 뒤에 숨겨진 서늘함이 내 살죽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안에 종이들을 꺼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눈을 찌르는 듯했다. 할머니가 남기신 작은 집과 땅,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까지 전부 삼촌의 명의로 이전되거나 위임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들린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늘 나를 보며 안쓰럽게 웃어주던 삼촌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유일하게 챙겨주던 친척이었기에 나는 삼촌의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삼촌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서류 맨 밑바닥에 찍힌 삼촌의 도장과 이미 내 이름으로 위조된 듯한 서명들이 잔인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민우야, 삼촌 말 너무 믿지 말고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힘겹게 남기셨던 말씀이 그제야 천둥소리처럼 뇌리를 스쳤다. 그때는 그저 할머니가 정신이 혼미하셔서 하신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삼촌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이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언제까지나 바보처럼 삼촌의 친절 뒤에 숨어 살 수는 없었다. 순진하게 믿고 따르던 삼촌은 이제 내게 가장 위험한 적이 되어 있었다.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나는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삼촌이 알아채지 못하게 서류 봉투를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놓아두었다.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나지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삼촌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감정을 추스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침대에 걸터 앉았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삼촌의 얼굴이 나타났다. 삼촌은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아직 안 자고 있었네? 삼촌이 아까 두고 간 서류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보지는 않았지? 삼촌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묘하게 가라앉아 나를 집요하게 탐색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삼촌 의등 뒤로 살짝 열린 가방 틈새로 내 이름이 적힌 또 다른 낯선 계약서 뭉치가 슬쩍 삐져나와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외삼촌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다가왔다. 민우야, 밥은 먹었니? 힘들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외삼촌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다.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유일하게 챙겨주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부드러운 음성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색을 알아버린 이상 그의 모든 말이 가식적인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심하게 가라앉으며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때까지 힘을 주며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삼촌,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외삼촌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던 할머니 유산 말이다. 서류 정리가 생각보다 복잡하네. 네가 아직 어려서 이런 법적 절차를 잘 모르니까 삼촌이 대신 처리해 주려고 하거든? 내일 삼촌 사무실로 와서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좀 넘겨줄 수 있겠니? 그래야 빨리 정리해서 내 명의로 다 돌려놓지.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 명의로 돌려놓는다고? 거짓말. 그동안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과 집, 그리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까지 전부 자기 앞으로 가로챌 속셈이었던 것이다. 착하고 순진하게 삼촌 말만 믿던 예전의 민우는 이제 없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나를 세우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는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 주는 척 해야 했다. 그래요? 삼촌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서류 들고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고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민우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 내 동아줄은 내가 스스로 쥐어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뼈저리게 이해가 갔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줄 알았던 유일한 혈육이 사실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려는 악마였다니. 배신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그것은 서늘한 분노로 변했다. 절대로 그냥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과 할머니가 나를 위해 남겨준 소중한 것들을 저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외삼촌의 사무실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인감도장 대신 외삼촌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녹음기를 깊숙이 숨겨둔 채였다. 사무실 문 앞에 서자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외삼촌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오, 민우 왔구나. 어서 와라. 삼촌은 내 어깨를 닥치는 대로 토닥이며 친근하게 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내 가방을 향해 있었다. 그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삼촌, 말씀하신 서류랑 도장 가져왔어요. 내가 가방에 손을 넣는 신용을 하자 외삼촌의 입꼬리가 살짝 경련하듯 올라갔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직전의 그 찰나의 표정. 나는 가방 안에서 물건을 꺼내는 척하며 슬며시 녹음기에 전원을 켰다. 바로 그때 외삼촌의 책상 위에 있던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외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몇 년 전 행방불명되었다던 우리 부모님의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의 이름이었다. 외삼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그가 열어둔 서류 가방 틈새로 내 이름이 적힌 의문의 계약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외삼촌은 언제나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곤 하셨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나를 거두어준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지만 외삼촌은 늘 멀리서도 우리를 챙기는 든든한 버팀목 같았다. 민우야, 걱정 마라. 이 삼촌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이 서류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뒤 나는 집안에 밀린 고지서와 약값 서류를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이 남겨두신 유산상속 내역서와 함께 할머니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그리고 외삼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부르르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려앉았다. 서류에 적힌 금액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그 모든 자산은 이미 몇 년 전에 외삼촌의 법인 회사로 전부 양도되어 있었다. 우리가 돈이 없어 할머니의 치료비를 걱정하고
내가 학비 때문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코피를 쏟을 때도 외삼촌은 뒤에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는 곧장 외삼촌의 사무실로 향했다. 빌딩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내 낡은 운동화 자국이 더럽게 묻어나는 것이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숨이 가빴다. 문이 열리고 통유리로 된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외삼촌은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라, 민우 아니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다정하고 가증스러운 말투였다.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이게 다 뭐예요, 삼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외삼촌은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었으나 책상 위의 서류를 슬쩍 확인하더니 이내 특유의 차분하고 냉정한 미소로 돌아왔다. 그는 커피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모양인데 이건 다 너와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했던 거다. 네가 관리했으면 벌써 다 날려 먹었을 돈이야. 우리를 위해서요? 할머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계시는데 그 돈을 삼촌 회사로 다 돌려놓은 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참았던 눈물이 울컥 쏟아졌지만 나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눈물을 거칠게 훔쳐냈다. 늘 순진하게 삼촌의 말이라면 다 믿었던 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고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외삼촌은 내 반박에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있던 인자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우야, 내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이 서류들 전부 네 할머니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야. 이제 와서 때를 쓴다고 바뀔 건 없다.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돌아가서 할머니 간호나 해라. 그는 경비원을 부르려는 듯 수화기에 손을 뻗었다. 그 비열한 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지독한 도끼가 차올랐다. 나는 책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삼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여기 그냥 온 줄 알아요? 나는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는 녹음기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인감이 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긴 사문서 위조 감정서였다. 외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수화기를 잡은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너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죄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거예요. 삼촌이 빼앗아간 우리 부모님 유산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 전부 다 돌려받을 겁니다. 나는 서류를 챙겨들고 뒤를 돌아섰다. 사무실을 걸어 나오는 내 등 뒤로 외삼촌의 거친 숨소리와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 저편에서 낯선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내 쪽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고 직감적으로 외삼촌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은 외삼촌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나에게 외삼촌은 부모이자 세상 그 자체였다. 민우야, 이제 이 삼촌이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삼촌의 인자한 미소 뒤에 어떤 추악한 괴물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삼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내 눈에 들어왔다. 원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심장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나에게 남긴 유산과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내역서였다. 그리고 그 모든 자산이 이미 외삼촌의 명의로 교묘하게 이전되어 있었다. 심지어 내가 성인이 되면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할머니의 낡은 집마저도 이미 삼촌의 소유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그 따뜻한 말들이 다 돈 때문이었어?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삼촌이 사준 옷, 삼촌이 차려준 밥상, 나를 보며 짓던 그 인자한 미소까지 전부 다 나를 속이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조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천사 같은 삼촌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내 부모님과 할머니의 피땀 어린 유산을 통째로 삼키고 있었다. 나를 향한 걱정 어린 잔소리도 결국 내가 진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철저한 연극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내 이 악물고 삼켰다. 더 이상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전부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했다.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삐빅 삐비비빅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발소리가 점점 서재를 향해 가까워졌다. 나는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집어넣고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다. 문이 열리고 외삼촌이 들어왔다. 삼촌은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서재에서 뭐 하고 있었어?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삼촌이 읽으시던 책이 뭔지 궁금해서 잠깐 들어와 봤어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래, 삼촌은 민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삼촌이 다 밀어줄 테니까 걱정 마.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귀를 찌르는 것 같았다. 내 유산을 다 빼앗아 놓고 나를 밀어주겠다니. 나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다. 삼촌의 가짜 다정함에 맞장구를 치며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완벽하게 삼촌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조카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외삼촌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내 방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삼촌은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닌 아주 차갑고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 그 자식 아직 아무것도 몰라. 할머니 집 처분하는 대로 바로 대금 입금해줘. 어차피 걔한테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안 남겨놨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슬슬 귀찮은 짐덩어리 치워버려야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짐덩어리. 삼촌에게 나는 그저 이용해 먹고 버릴 쓰레기였던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잡았다. 진실을 완전히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문을 벌컥 열고 외삼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삼촌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 민우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삼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삼촌을 향해 내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방금 삼촌이 통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는 파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삼촌, 아니, 당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 외삼촌은 언제나 내 앞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부모님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세상에 할머니와 나 단둘이 남겨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외삼촌이었다. 민우야, 걱정하지 마라. 이 삼촌이 네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해서 나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삼촌이 우리 집안의 재산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오히려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는다.
삼촌의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도사리고 있던 시커먼 탐욕을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내 손에 들린 빛바랜 서류 뭉치와 통장 내역서들은 내 믿음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삼촌이 관리하겠다던 부모님의 유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야금야금 그의 개인 사업 자금과 호화로운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이 부르르 떨렸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쿵쾅거렸고 배신감에 목구멍이 꽉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삼촌은 나를 조카가 아니라 언제든 마음대로 털어먹을 수 있는 눈먼 돈줄로 생각했던 것이다. 할머니가 병상에서 나에게 삼촌을 너무 믿지 말아라 하고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이 그제야 천둥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때렸다. 왜 그때는 그 말씀이 치매로 인한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을까? 내 자신에 대한 분노와 외삼촌에 대한 증오가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울고불고 짜증을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순진했던 민우는 오늘의 진실과 함께 죽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서류들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삼촌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삼촌은 여느 때처럼 고급 가죽 의자에 기대어 앉아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이구, 우리 민우 왔구나. 요즘 대학 생활은 어떠냐? 용돈 부족하진 않고?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마주 웃어 보였다. 네, 삼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삼촌, 오늘은 삼촌이랑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삼촌은 내 어조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안경을 고쳤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중요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삼촌한테 말해봐라. 나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외삼촌의 횡령 증거들과 부모님 명의의 유산이 삼촌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금융거래 내역서를 한 장씩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류가 책상에 닿을 때마다 툭툭 하는 무거운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 안을 채웠다. 삼촌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고 이내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냐, 민우야? 어디서 이런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서류를 가져온 거야? 삼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는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여 삼촌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터무니없는 서류라고요? 삼촌이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을 빼돌려 지은 그 교회의 별장, 그리고 삼촌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은 상가 건물들, 다 여기 적혀 있어요. 더 이상 저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삼촌은 입술을 바르르 떨더니 이내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이 삼촌을 뒷조사해?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법적으로 가봤자 너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알아? 삼촌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법이라니요, 삼촌. 제가 설마 이것만 가지고 삼촌을 찾아왔겠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지금 이 대화가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다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마지막 히든카드가 담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 녹음 속에서는 삼촌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어차피 그 어린 놈은 아무것도 몰라. 대충 서류 조작해서 넘기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삼촌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새하얗게 질려갔다. 민우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삼촌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거두며 낮게 읊조렸다. 삼촌이 제 인생을 망쳤으니 저도 삼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무너뜨려야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 삼촌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사람의 등장에 나와 외삼촌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삼촌의 눈이 공포로 크게 가려졌고
내 심장 역시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외삼촌은 끝까지 웃고 있었다. 내 손을 꼭 잡은 그 두꺼운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온통 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나를 거두어준 유일한 혈육.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뒤로 나는 정말 외삼촌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 민우야, 삼촌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 알지?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이랑 상가 건물 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아직 어린 네가 뭘 알겠니? 다정한 목소리, 나를 걱정해주는 듯한 따뜻한 눈빛. 하지만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 화면에는 조금 전 삼촌의 서재 문틈으로 녹음된 추악한 진실이 흐르고 있었다. 그 애새끼가 뭘 알겠어. 대충 서명만 받아내면 그 땅은 다 우리 명의로 넘어오는 거야. 형님 부부가 남긴 유산, 우리가 다 먹는 거라고. 아내와 낄낄거리며 웃던 외삼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다. 나는 서류 위에 얹어진 볼펜을 천천히 쥐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이 인간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삼촌은 내 떨림을 불안함으로 오해했는지 내 어깨를 다독이며 한층 더 부드러운 어조로 속삭였다. 왜 그래 민우야? 어디 몸이 안 좋아? 걱정하지 마. 이 삼촌이 언제나 네 편이잖아. 언제나 내 편이라고? 내 부모님의 피땀 어린 유산을 통째로 가로채려고 덫을 놓은 인간이 할 소리인가? 나는 고개를 들어 외삼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눈동자가 순간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항상 순진하게 삼촌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믿던 조카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 삼촌, 저 정말 삼촌 믿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이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이냐. 자, 얼른 사인하자. 삼촌은 초조한지 볼펜을 쥔 내 손을 재촉했다. 나는 서류를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볼펜을 책상 위로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외삼촌 본인의 추악한 목소리.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삼촌의 얼굴에서 다정한 가면이 쩍쩍 갈라지며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늘 인자하게 웃던 입꼬리가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너 이게 무슨 지거리야? 감히 삼촌을 의심해서 녹음까지 해? 본색을 드러낸 외삼촌이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다. 그 거구의 덩치가 나를 위압하듯 다가왔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삼촌의 거짓말에 놀아나던 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삼촌이 제 뒤통수를 어떻게 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배웠네요. 이 서류 절대 사인 안 해요. 그리고 삼촌이 그동안 빼돌린 부모님 보험금이랑 할머니 유산 전부 법대로 돌려받을 겁니다. 이미 변호사 상담도 끝냈어요. 내 단호한 말에 외삼촌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핏대를 세우며 비열하게 웃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일말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법대로? 내가 감히 나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새끼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네 부모가 죽었을 때 널 거둬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외삼촌은 내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뻗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가방을 움켜쥐었다. 은혜요? 늑대 가죽을 쓴 삼촌한테 받을 은혜 따윈 없어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촌의 집을 뛰쳐나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삼촌이 내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차가운 밤바람에 씻겨 내려갔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해졌다. 마침내 추악한 진실을 마주했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낼 준비가 되었다. 골목길을 막 벗어나 큰 길로 향하려던 그때였다.
다급하게 도망치듯 걷던 내 앞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짙게 썬팅된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외삼촌 아래에서 일하던 험상궂은 조폭 출신의 해결사 사내였다. 사내는 이빨을 드러내며 기괴하게 웃더니 뒷좌석 문을 컥 열었다. 민우 도련님, 회장님께서 아직 하실 말씀이 남으셨다는데 조용히 타시는 게 서로 신상에 좋을 겁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기운과 함께 낯선 사내들의 손이 내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으슥한 밤거리,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외진 곳에서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대체 외삼촌은 어디까지 갈 작정인 걸까?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